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대부가 알아주면 물론이거니와 꼴배고 나무하는 어린이까지 김유신을 알 정도로 그 사람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역시 김유신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을 높이 칭송을 했던 것이죠. 자,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을 신봉을 했습니다.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명분론이었습니다. 자, 명분, 특히 대외 관계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명분에 맞다고 사대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에 대한 사대 외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사대 외교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서 삼국을 통일한 인물,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들, 즉 성리학자들은 사대 외교의 본보기로서 또 모범적인 실천자로서 김춘추와 김유신을 높이 평가하고 추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춘추와 김유신에 대한 평가는 한말 일제강점기에 가서는 바뀌게 됩니다. 한말 일제강점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주권을 빼앗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바로 외세인 일본을 몰아내고 주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데 앞장섰던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의 행위는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겠죠. 일제강점기의 신채호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시죠. 신채호 선생은 김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유신은 지혜와 용기를 가진 명장이 아니라 음흉한 정치가이며 그 평생의 대공은 전장에 있지 않고 음모로서 이웃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와 김유신을 싸잡아서 당나라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4대 매국노라고 비판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어떤 신채호의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한 평가는 북한에서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춘추와 김유신을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우리의 동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런 봉건 통치배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한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요? 김유신과 김춘추가 살았던 시기는 삼국 간의 치열한 항쟁이 전개됐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삼국 간의 항쟁에다가 당나라와 일본까지 깊게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사는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친 그 한가운데에 김춘추와 김유신은 서 있었고 그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변화하는 국제정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김유신과 김춘추의 이러한 평가는 시대가 바뀌어도 저는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김춘추와 김유신은 신라가 처한 현실, 환경,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면서 장밋빛 신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두 사람의 공으로 결국 삼국이 하나로 통합됐죠. 삼국 통합은 결국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또는 입장에 따라서 삼국통일과 마찬가지로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오늘날의 평가와는 다르게 김유신을 또는 김춘추를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자기의 역사관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